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4일 장 마감이랑 뭐 이것저것 나스닥도 보고 삼성전자도 보고 이렇게 좀 할게요. 사는 게 늘 이렇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주식에서든 뭐 인간관계에서든 후회를 좀 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성공은 자신감도 주고 성공한 데이터를 남기고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감도 잃고 좌절감이랑 우울한 마음도 좀 들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뭐 상황에 맞게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정성을 다했으면 뭐 그만하면 잘 한 거고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늘 다른 대상과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막상 또 그 앞에 서면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맞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뭘 해도 뭐 좀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고 막 아른거리고 그러면 중독이잖아요.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다면 그래도 좀 후회 없이는 해야겠죠. 매매 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달려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매매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자꾸 호가창이랑 차트가 막 제잘되고 아른거리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맘대로 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잠시 쉬자. 나가서 소주 한잔 하고 현실을 좀 자각해보자. 현자 타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하락을 했고요. 장기평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예,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을 멈춘 정도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하락을 잠깐 멈춘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밴드를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이거 제가 그냥 지인들한테만 했군요. 62800 그다음에 53700 이렇게 했었는데 53700은 잠깐 깼다가 여기를 지지하고 바로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서 이때는 요걸 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쫄려서 못 샀죠. 예, 뭐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62400, 62600에서 매도를 시킨 분이 있고 매도를 못한 사람들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추세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나스닥이랑 나스닥 지수 자체를 추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인들한테 여기서 매도를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면 어떨까? 제가 나스닥 차트를 설명한 것들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차트랑 이게 꼭 연동해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만큼 조금 올랐었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조금 오르고 다시 밑으로 빠졌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60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오늘 나스닥이 좀 약간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어떤 채널을 만들어 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채널, 요 어떤 폭이 만들어지면 매매하기가 수월하거든요. 딱 그 폭을 딱 지킨다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전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이쪽 채널도 있었고요. 이쪽에 채널도 있었고요. 이 채널을 이탈하는 순간에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냥 못 보신 분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봤어요. 자, 요런 채널이 있으면요. 이 채널을 벗어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다시 바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요. 원래 채널은 이렇게 나왔었겠죠. 이렇게 나왔었겠는데 여기 중간 값들이 바뀌면서 채널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채널이 나왔고요. 이런 밴드를 이탈하면은 새로운 추세가 나오고요. 이런 밴드를 이탈하면 이 정도의 변수가 있었고요. 이런 상승 채널이 있었는데 이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설명을 했던 건데 이런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채널을 이탈하는 이 구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고요. 이 하락 추세의 채널을 한번 볼게요. 이걸 갖다가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같은 기울기의 선이 생기고요. 이 선을
이 양봉의 고점에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구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채널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더 깨고 내려왔었으면은 여기서 새로운 또 하단이 또 생기는 결과가 돼서 그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예를 들면 얘가 요 고점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고점과 여기에 저점을 연결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요 길 갖다가 어떤 반등의 맥시멈으로 봤었는데 요만큼 더 올리고 내렸잖아요. 낙폭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요 정도로 저점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의 캔들이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리고 요게 뭐 여기에서 바로 내일 모레 붙든 아니면 얘가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에이씨 한번 요날 정도로 가가지고 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요 채널이 완성이 되면 이 채널을 이탈하는 구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며칠 후에는 여기에 이렇게 일정들을 그어서 FOMC와 그 다음에 옵션 만기와 이런 것들을 그어서 요 일정별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어떤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월 말에 유튜브를 뭐 정리하는 개인적인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일단 최근 상황을 좀 보자고 하면 1월에 있던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월 영상에서 올해 화두는 인플레이션과 긴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 계속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꼭 유동성이죠. 유동성. 코로나 때 과하게 들어왔던 유동성이 지금은 빠지고 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은 곧 뭐다? 돈이다. 유동성 이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힘들 거지만 틈새는 있고 잘 대응해 보자. 그래서 그때 원자재들이랑 뭐 이런 것들, 뭐 곡물들 해서 우리 수익을 좀 받고요. 뭐 좀 안 되겠으면 나랑 안 맞으면 좀 쉬자, 이런 거였고요. 좀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그런 시그널은 뭘까요? 곧 유동성이 나가는 게 지금 위기면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 요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북반부 유럽이 있는, 아시아가 있는, 러시아가 있는, 미국이 있는 그런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서 미국과 아이들을 압박하는 러시아와 아이들이 또 주식시장을 괴롭히고 있고, 추워지면 필요한 그 어떤 난방유라던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지금 파동을 만들고 있고요. 가뭄 때문에 곡물 상승 가격 이슈가 또 있는데 이건 또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보게 되면 젤런스키가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크림반도를 다시 되찾겠다. 그럼 러시아가 또 곡물 항구, 뭐 오대산가 오고산가 뭐 그 항구를 뭐 또 이렇게 하는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곡물 파동 이슈가 한 번 더 생길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녹음을 하다 말고 지금 뭐 또 요즘 코인 선물을 그 실험 삼아서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코인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좀 매도를 하고 주문을 좀 하느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라도 하여튼 저를 쉬게 만들면 안 될 것 좀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까지 얘기했나요? 예. 아무튼 이것들은 다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그런 압박을 가중시키죠.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거 곧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긴축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나올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겠죠. 예, 이거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이거는 곧 부채에 대한 문제고요. 요거 한번 나중에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자 내려다 회사 망할 판, 기업들 비용 폭탄의 비명,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뭔가 물건을 만드는데 금융 비용, 곧 이자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이 직격탄이다. 상반기 금융비용이 32조에서 64조로 늘어났고, 원재료 매입액의 원유, 뭐 광물들, 곡물들 전부 다 그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년 새 17% 증가에 그쳤는데, 이런 매입 금액이 36%가 늘어났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서, 그게 바로 감익이죠. 감익 우려 때문에 11%나 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도표들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재무가 안정적인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된다. 왜냐, 결국에는 구조조정과 치킨 게임으로 살아남는 회사들. 그래서 어떤 뭐라고 그러죠? 구조조정이 잘 돼 있고, 그거 뭐라고 되게 유식한 말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 돈줄이 딸려서 망할 회사들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환율 상승의 덕도 있고, 작년에 원자재 수급이 안 좋아서 생산을 못했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로 수익이 실적이 잘 나온 거지. 다음 발표 때는 좀 위기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지고 저도 좀 민망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죠? 부동산 위기를 좀 잡아야 된다. 특히 MBS 모기지론 그거를 잘 보고, 이게 저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 때처럼 그렇게 허약한 경제 구조는 아니라서 그때처럼 막 이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을 겪은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한 번쯤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밴드가 있다면, 요런 가격의 밴드가 있다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상태가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미국 집값도 떨어지다 봐요. 그래서 10년 만에 꺾였다. 그래서 곳곳에서 침체 경고음이 들린다. 부동산 불패라고 외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슬슬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도 느껴집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지표를 한번 볼 텐데요. 신규 주택 판매 요 추이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락폭도 있고 금융위기 때랑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때랑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주택 매수에 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겠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깨져서 나오긴 하는데 4월, 5월, 6월에도 올랐던 그 주택 가격이 7월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서 빌린 이자의 부담이 점점 강하다. 그래서 이 가격을 주고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나?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10억짜리, 5억짜리 집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됐어요. 8억이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이 8억을 주고 사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올라가는 이자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걸 내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건 뭐 합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에 보면은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은 고용시장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이다호주 보이즈에서는 지난달 매물로 넣은 주택 중 70%가 가격을 낮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과 고용이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심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제학자 4명 중 3명 꼴인 73%가 FED가 2년 안에 경기 침체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왜 이렇게 길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2년씩이나 우리 보고 어떻게 견디라고. 이 기사는 호주죠. 호주 집값 30년 만에 최대 하락의 전망에 침체 우려 커져. 그렇답니다. 뭐 읽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비슷한 말이겠죠. 뭐 최고 수준의 가계 부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대응해서 긴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침체가 와 있건 뭐 오건 간에 뭐 심리적으로는 이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가를 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냥 좀 냅두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인플레 다음에 올 위기는 뭐 부채고 이런데 이 인플레도 어영부영하다가 이 지금 못 잡아서 나중에 감당 안 될까봐 인플레이션을 확 잡는 거고, 이것도 안 하게 돼서 나중에 부채까지 같이 터지게 되면 이거는 대형 사고죠. 가뜩이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잘못된 예측이랑 말 바꾸기 뭐 이런 걸로 연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망신이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돼서 나무 위키에 파월 치면 아주 바보라고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한번 잡으면서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엔 다른 해법들을 열심히 찾아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그때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그래서 지금 외교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나올 상황들의 밑밥 깔기 정도 아니면 혹은 힌트 정도로 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중국이랑 관계가 있고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요.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사우디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 또 반대급부로 부양책이라던가 뉴딜 정책이라던가 이때 나올 일들을 그때 나오는 현상들이랑 그때 우리는 뭘 준비해서 돈을 훅 담궈야 되는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강달러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요. 뭐 환율 때문에 망하네, 어쩌네, 힘드네, 뭐선 일이고 뭐 이러면서 유럽의 침체네 뭐네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얘기면 안 됩니다. 이게 어색하면 안 되고요. 이런 각각 나오는 이슈들의 원인이 맞지만 세계 1등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는 형국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이게 뭐 이미 파악은 다 된 거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던 거. 그래야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알고 대응을 하고 이 차트상의 위치를 알고 일정을 알아야 다음 파동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에서 예측이 뭐가 필요하냐고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근거 있는 가설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자기 피 같은 돈을 조금이라도 잘 아끼는 거고요. 말이 좀 샜네요. 시간이 또 다 돼가서 뭐 다음 영상으로 넘겨도 되니까요. 하여튼 달러가 안전자산이라서 달러로 표기가 되고 최고의 안전자산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이자는 뭘로 내나요? 이자. 루블화로 내나요? 엔화로 내나요? 위안화로 내나요? 뭐 우리나라 원화로 내나요? 달러죠. 그러니까 미리 이자에 대한 준비와 부채의 위험의 준비에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시지 않나요? 예, 뭐 아무튼 원 부자재도 사야 되는데 달러도 일단 긴축이라고 하니까 일단 쟁여놓고 위축이 되는 거죠. 침체가 되고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서 이게 뭐 이렇게 V자 폭락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바라는 사람 아니고요. 지금 한 60% 정도의 확률을 보고 있는데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저번처럼 마진콜 사태가 한번 나게 되면 그 힘이 작던 크던 간에 이머징 마켓에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를 확보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청하의 삼성전자도 달러가 아닌 뭐 금도 채권도 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걸 뭐 기다린다기보다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주를 한잔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요 다음 내용은 다음에 생각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